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사건 살롱 양지열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그런가요? 예. 아직 어수선해서 예. 오랜만인지 언제 뵀는지. 아니 사실 사건 살롱이 결방한다는 거는 좀 안 좋은 대한민국이- 거. 아 그렇죠. 대한민국에 병고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대한민국 병고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병고가. 지난 주에는 그 대통령 그 영장 집행하는 거 있잖아요. 금요일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 결방 이 코너가 없어졌는데 이 코너가 계속 결방 없이 쭉 가야 대한민국 편안한 겁니다. 야, 그런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야, 갑자기 막중한 책임감이. 뭐 비상계엄 탄핵 대통령 영장 집행 막 여야 싸우고 막 뭐 이러면은 결방이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연말 연시였습니다. 그죠? 안 끝났잖아요. 였어요가 아니에요. 변호사님 아직 힘듭니다. 예.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취자분들도. 이게 원래 송구 영신 해야 되는데 송구가 계속돼. 그냥 송구 영구로 그냥 계속 가. 2024년에 말에 시작된 게 계속 지금 온고잉 상태입니다. 자, 밖에서 사건도 없어야 대한민국 평안하답니다. 그럼 매일 저 양지열 변호사 매일 그림 소개하고 음악 틀고 뭐 이래야 한국이 하죠. 시사 프로가 다 없어져야 편안한 한국이네. 그거는 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사건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죠. 연말에 있었던 무안공항 참사. 자, 그런데 항상 이런 참사가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향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 이 대체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참 이런 네. 그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면서도 이거 진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글들을 달더라고요. 네.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 뭐 이런 악플 게시물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게시물의 얘기로는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것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롱글. 예. 이뿐만 아니라 또 글쓴이가 다른 글쓴이가 너무 어이없는 글에 한숨만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 올린 또 내용인데 예. 이 공개된 사진을 보면 SNS 채팅 대화가 캡처가 돼 있는데요. 이번 사고 여객기의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된 것 중 하나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조류 충돌, 그러니까 예.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정황이 발견된 데 관련해서 한 사람이 나는 왜 새가 더 불쌍하지? 짠하네요. 뭐 이런 공감 능력도 지능이라고 하는데 전혀 이 공감이 안 되는 듯한 이런 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것도 정말 너무 이제 가슴 아픈 내용이었는데 20대 의대생이 이번 사고로 졸지에 삽시간에 어머니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이 무안공항에서 임시로 마련된 시설에서 막 계속해서 이 사고 수습 진행 상황 살펴보고 그랬었잖아요. 그 텐트 안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의사국가고시, 이 의사국시를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라는 곳에서 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의정 갈등을 하면서 지금 의정 갈등 속에서 휴학에 동참 안 하고 이렇게 국시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비꼬듯이 자식이 죄인인데 벌은 부모가 받았네 이런 조롱 댓글을 달았다는 그런 게시물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의료봉사를 하러 온 한의사들을 조롱하는 댓글도 달렸다. 이건 뭐예요? 그쪽 이제 지역에 시도 지부하고 공중보건한의사협회 같은 곳에서 유가족이라든가 구조대원 또 자원봉사자 분들도 뭐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각종 보약류라든가 영신한 쌍화탕 이렇게 몸을 좀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담으로. 그랬더니 거기 국민 상대로 사기치다가 쇼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한방의사가 참사를 여러분의 그 자신들의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여기 아플수록 무속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의 전체를 싸잡아서 무슨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어떤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댓글을 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다 이게 악플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정도가 좀 너무하니까 경찰이 지금 전담팀까지 꾸렸어요. 그렇습니다.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전국 시도청 사이버 수사대에 여객기 사고 관련해서 악성 게시글을 전담해서 수사하는 수사팀을 설치했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예. 경찰도 지금 이 악성 댓글을 게시자를 발본색원에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누리꾼들이 이런 돈 없는 악플의 대부분의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누리꾼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부분을 공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악플 게시자를 직접 자진해서 신고하고 나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예.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가족 3명이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자기 말을 하는 유가족 너무 힘드실 텐데 정말 속상하다 이렇게 유가족들의 어떤 아픔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댓글을 누군가가 단 거예요. 그런데 거기 대댓글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당연히 차분하게 말해야지 3명 가족 보험금 받는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지금 자기 조카 이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조카 보험금 혹시 못 받을까 봐 말하는 거라 이런 답글이 달린 거를 캡처해서 자기가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런 답글이 너무 심하지 않냐. 예. 유족 비하 발언 조사해 달라. 이렇게 지금 신고를 한 거고요. 예. 이거는 전남경찰청 수사과에 배정돼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누리꾼들 다른 누리꾼들도 벌금 아니라 구속해야 된다. 진짜 신상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변호사 하나 더. 한 사람 잡혔죠 지금. 보니까 보상금 횡재했네. 이 악플을 단 사람 잡혔다던데 이 사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항상 물어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범행 동기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별 생각 없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다가 별 생각 없이 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 말의 무서움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입속에 정말 모두가 날카로운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말로 입히는 상처는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심코 단 악플이나 댓글, 말이 누군가의 영혼을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최소한의 경각심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글을 달고 이게 유가족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처벌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각심 자체가 없고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변. 가짜 뉴스도 판친다면서요 지금. 그리고 항상 지금 뭐 악성 댓글 가짜 뉴스 이거 뭐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악플과 가짜 뉴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그중에 이제 정말 잘못된 생각이지만 자기 생각과 공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글들, 자기가 지지하는 쪽, 지지하지 않은 쪽에 따라 여기도 또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개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대표를 맡으신 분이 이제 국민의힘이 이 공항에 제주항공 참사에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이 민주당 권리당원이라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유가족 대표가 아니라 가짜다. 라고 하면서 무릎꾼들이 이 사람 그러면 당신이 진짜 유가족이고 유가족 대표가 맞다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DNA 검사 결과서라도 올려라. 네. 떴다면 뭐 이름 밝혀라. 이런 식으로 이 공격을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악성 댓글하고 가짜 뉴스 어떤 처벌 받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법조문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만약에 참사로 희생당하신 분들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자의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예전보다 이런 게 늘어난 게 벌써 이것도 예전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그럴 만큼 오래됐지만 온라인에 댓글들 다는 기능들이 좀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저는 자정 능력이 갖춰질 거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랑 모욕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경찰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무관용의 원칙으로 이 158건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온라인 포털이라든가 이런 곳에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압수수색이거든요. 예. 이거 아이디만 있어도요 다 추적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함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보상금 횡재 때 그거에서 아무 생각 없이 별다른 생각 없이 달았다 그랬다가 진짜 본인도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발 생각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악플 가짜 뉴스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또 뭐야? 얌체족. 이 얌체족이라고 하면 딱 보니까 구호품 쓰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추모를 하러 온 추모객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동 분향소에 참배를 하고 추모를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컵라면, 음료수, 뭐 보건 마스크, 담요 이런 그 유족들을 위한 구호 물품들을 준비를 해놓고 자원봉사자들이 나누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참배하고 난 뒤에 그 물품들을 완전히 쓸어가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모하러 왔다가 뭐 배고프니까 컵라면 하나 정도 저도 좀 하나만 주세요 해서 먹고 이 정도가 아니고
통으로 그냥 가져간다. 네, 그냥 아예 쓸어가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뭐 커피 성결제 놨다 이러면 유족들을 위해서 성결제 놓은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가 먹는다든가 이런 식 엉뚱한 사람들 손에 구호품이 들어가고 유족들을 위해서 성결제 놓은 그 선의가 엉뚱하게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도 뭐 절도죄 등으로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처벌에서 한번 제대로 된 이 응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거기서 이제 구호품 참 나눠주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유족이세요? 뭐 확인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 달라고 하면 다 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사람들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좀 씁쓸합니다. 다음 주제를 좀 보죠. 이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이게 있었어요. JMS 이 사이비 종교로 네. 알려진 JBS의 교수 정명석. JMS가 정명석의 약자잖아요. 네, 이름? 그렇습니다. 이 사람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거죠. 네, 그렇죠. 성범죄에 대해서. 네, 어제 이제 여신도들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JMS 정명석 씨 항소심에서 이미 징역 17년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퉜지만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용된 혐의는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자기가 이제 뭐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면서 홍콩이나 호주에 있는 도피 생활을 했었거든요. 홍콩이나 호주에 있는 여신들 또 한국의 여신들까지 전부 성폭행이나 성추행 23차례에 걸쳐서 했다라는 혐의로 구속해서 기소가 됐고요. 1심에서는 징역 23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빼고 나니까 그보다 6년이 줄어든 징역 17년으로 항소심에 줄어들었고 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이제 이 나이가 지금 80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징역 17년이면 현실적으로 무기징역이랑 가까운 일이죠. 그 JMS를 제가 정명석의 약자다 이렇게 약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밖에서 알려줬어요. 공식적으로는 JMS가 지저스 모닝스타 요렇게 해서 JMS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지저스 모닝스타의 약자. 그래서 교 이름이 JMS고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금성이네. 그래요? 모닝스타. 과거에는 근데 이거 종교하고 상관없이 모닝스타는 종종 그 폴런 그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가끔은 쓰였었거든요. 그래요? 경고롭게도 공교롭게도. 양 변호사는 모르는 게 없어. 난 이런 거 어떻게 알지? 예. 어쨌든 이게 17년형이에요. 피해자가 몇 명이라고요? 여신도들. 피해자가 지금 다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23차례. 네, 23차례인데 그 우리 메이플이라는 이름으로 다큐멘터리도 나왔던 그 피해자의 가장 대표적으로 그 분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도 지금 별도의 재판을 한 10여 명 가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성범죄비로 또 받고 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17년. 죄질로 봤을 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당한 겁니까?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거는 부족하다고 저는 심정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대법원에서 권고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강간 같은 경우에는 가중 요소를 다 반영한다고 해도 4년에서 7년을 선고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명석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러 명 있고 뭐 이 다른 강제추행 등과 경합하고 있고 이런 가중 요소들 다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19년 4개월이 최대 양형 권고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1심에서 23년이라고 선고를 한 거는 양형 기준을 벗어나서 판사가 특별히 이거는 이렇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이플의 이 녹취 파일이요. 디지털 증거 같은 경우에는 위변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원본 파일과 제출된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 이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있던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지 못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로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는 정도로 선고할 상황은 안 된다. 이렇게 항소심 판사가 판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 좀 보죠. 24년 만에 억울함을 풀고 살인죄, 그것도 존속살인. 여기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 석방된 사람이 있어요. 네, 일단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뭐 상징적인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신혜 씨입니다.
이 김신혜 씨가 20대 초반일 때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복역을 하던 중에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네. 무기수가 재심으로 무죄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김 씨의 아버지는 52세였고 그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여동생을 성추행했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 가서는 사실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 무죄를 주장을 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예. 이 그때는 유죄 판결이 나서 2001년부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해서 복역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겨우 진짜 무죄라고 24년 만에 풀린 거죠. 자, 무죄를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됐었고 재심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져서 어쨌든 최종 무죄가 된 거예요. 재심을 통해서. 이번에 유죄에서 무죄를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일단 범행 동기 부분에서 그때 예. 당시에 아버지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했기 때문에 살해하려고 계획했다라는 자백이 있었는데 그 예. 성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자수를 하게 된 경위가 고모가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얘기했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이고요. 예. 특히 지금 사인으로 판단된 이 약물을 먹여가지고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위에서 그 약물 성분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자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고 예. 또 고문이랑 강압에 의한 자백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고 특히 또 범행 동기 중에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보험금 목적의 살인이었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 보험 계약 내용을 살펴봤더니 2년 안에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예. 보험 설계사 출신이었던 김신혜 씨가 실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살해했을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합리적인 의심 없이 범죄 입증이 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저도 그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가요.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 재심을 개시한 이후에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찾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재심 개시는 15년에 네. 시작된 거죠. 네. 근데 10년 걸렸어. 그때 이미 그 가지고 있었던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재판을 해서 그러니까 서로를 검토해서 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이렇게 많이 오래 걸린 거라면 예. 전 대한민국 재심 제도가 이렇게 작용이 돼야 되나?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걸로는 부족한데 나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막 1년 2년 사이에 계속 찾아봐서 지난해 말쯤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재심이 내려진 것 같지 않아요. 예. 사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2015년에 이번에 선고를 하게 된 관련 자료는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거든요. 예. 그 서류를 들고 대법관들이 판단하는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사람이 복역을 하고 있는데 교도소에서 삶을 하루하루가 우리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날들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재심 제도가 아직도 우리가 이제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른바 법적 안정성으로 과거의 처분에 대해서 되돌리는 거를 되게 힘겨워하거든요.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백해 보이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는 그냥 빨리빨리 잘못을 뒤늦게라도 규정하는 게 맞다. 예. 사람이 삶이 달려 있는데. 예. 그럼 저도 제일 납득 안 되는 거 예전에 유죄 나온 거 이것보다 2015년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는데 재심하겠다.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재심하겠다고 결정 내린. 그런데 10년 동안 했다니 난 당초에 납득이 안 돼요. 그것도 이게 1심이에요. 그러니까 1심 하는 데만 10년이 걸려요. 1심 하는 데만. 네. 검찰이 항소하면 또 해야 되네. 2심, 3심. 일단 그렇죠. 석방은 됐지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진실은 밝혀줘야죠. 사건을 봤으니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으로 갑니다. 살롱 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e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일단 그림을 보면 그 백발의 초로의 노인이 심상에 올라가 있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뭔가 침통한 표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침대 발치에는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그중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이 잔을 건네고 있는데
이 독이 들어있는 잔인 거예요. 이 그림은 자크루이 다비드가 그린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고 이제 그런 거죠. 소크라테스는 이 하늘이 진리를 알고 있고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늘로 가는 것이지 세상을 그냥 떠나는 게 아니다. 슬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이제 가짜 뉴스와 악플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래 갔던 가짜 뉴스가 소크라테스와 관해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가고 유명했던 가짜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에요? 그거? 예, 2010년경까지는 몰랐어요. 네, 무려 네. 교과서에도 일부 실리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나 고시공 네, 사시 공부할 때 헌법 교과서에 뭐 그렇죠. 그게 법 실증주의 얘기할 때 맨날 나오는 거잖아. 악법도 법이다. 교육부에서 2010년가량에 공고를 해서 이제 빼도록 삭제를 하도록 했고 그때 정확히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받아들인 건 당시의 재판부의 결정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혹시 죄를 자백을 하면 유죄지만 이제 거기에는 이제 법정의 사용밖에 없으니까 유죄지만 우리가 벌금형으로 감해주겠다라고 했더니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타협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죽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왜 악법도 법이란 말을 만들었냐면 그걸 통해서 이른바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어떤 일이 됐든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은 다 따라야 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써먹었던 겁니다. 아주 교묘한 그런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였던 거고 사실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벌을 받은 이유는 당시의 사회에서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내지는 그때의 정치권에서 너무 각자의 이익이라든가 어떤 명예에 관련된 부분을 쫓았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응하면서 거기에 휘둘려 다니니까 젊은이들에게 그거 주어지는 거 있는 그대로 따르지 말고 다시 한번 묻고 진실이 뭔지 좀 캐봐라 라고 해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른바 대화법이라는 걸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갈등 상황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행적을 비춰봐도 가짜 뉴스, 그러니까 악법인데도 따르라고 한 게 아니라 악법에는 저항해야 되고 가짜 뉴스가 퍼지는 건 일정 부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너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우리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하자라는 주장을 폈다가 사형을 당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소크라테스의 권위를 빌어서 예.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속이려 했던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악법도 법? 처음에는 악법도 법이란 말이 일본의 그 법학자가 네. 그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 크고 실제 뭐 그때 그리스 법정에 녹취록 없을 거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죽음에 오르게 된 경위를 볼 때는 예. 그랬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2010년에 없어졌구나 악법도 법에다가. 2010년 전에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렇죠. 저 그 전에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으면 내 잘못이 아니네. 교육부에서 진작 빼주지. 아니랍니다, 여러분. 악법도 법이다 아니래요. 아 오늘 하나 배웠네. 역시 양 변호사가 똑똑해요. 예. 아이고. 여기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 다 알지? 옛날 그리스에서 살다 온 것도 아닌데. 훌륭하십니다. 네. 자 오늘 사건 살롱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양지열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